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배상훈의 램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배상훈의 램사 시간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내 프로파일러 1호,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예, 뭐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보니까 좋아요 눌러달라고 저희가 광고 좀 드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세상에 좋아요가 11월 5일 현재 484개입니다. 어휴, 계속 늘어나요. 저도 막 주말 동안 몇 개나 되나 계속 체크해 봤거든요. 막 늘어나는 숫자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고요. 이제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젠 좀 떨리는 그런 지경이라고 할까요? 책임감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쭉쭉쭉 늘어나니까 네. 예, 참 좀 많이 좀 부담이 되고 네. 합니다. 예. 아니 이게 또 교수님께서 댓글에다가 다 답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 그러니까 신경 써주시는 마음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더 열광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 팟짱 모든 코너 중에서 제 램사가 1등입니다. 예, 아무튼 배상훈 교수님의 이 정말 냉철한 분석,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신데 이번 주도 한번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립시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좋아요 500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램사는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댓글을 다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댓글이 이번 주가 저번 주보다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더 댓글이 많이 들어오면 댓글 또 소개해 드리고요. 뭐 댓글이 정말 많아지면 댓글만으로 방송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의견들 궁금하신 것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난주에 들어온 댓글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예. 콩자루콩 0223님이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배 교수님, 상주 농약 할머니 사건에서 교수님 말씀 다 일리 있는데 방송에서는 유모차와 옷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한 번도 언급 안 하셨고 방송에선 유사한 사건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걸 생략하더군요. 그래서 헷갈려요. 옷에 남겨진 농약이 더 결정적인 증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조이팔 사건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청정오이님은 교수님, 조이팔의 중국 동행 내연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네요. 중국에 있는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검거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WS 최01님이 조이팔 강태용 담당 경찰서장 및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합니다. 대형 사건 때마다 꼬리 자르기로 윗대 가리는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 경찰, 국정원을 감시수사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그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의견에 저희가 다 동의하고요. 조이팔 사건 업데이트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라이에요님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분여 사건에 대해 파헤쳐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건도 저희가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바가님, 본자 허경영 인터넷 대통령님, 알통 45cm님, 별표님, 무명씨 1962님, 민님, 설탕맘님, 존스스노우 83님 등이 방송 잘 듣고 있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응원 메시지 잘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먼저 그러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이 문제부터 좀 얘기 좀 해보죠. 예. 이 옷에 농약이 묻어있던 그 증거
이게 결정적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이 사건이 다음 달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이 되죠? 예. 네, 어떻습니까? 11월 5일 경까지 이제 그 재판 준비 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와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네. 그리고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끝났고, 이제 공식적으로 12월 7일부터 5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최장기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배심원 재판이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배심원 선정 문제가 조금 되고 있고요. 5일 동안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배심원들이 5일 동안 꾸준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직장을 가진 사람이 좀 참여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선정에 좀 문제가 있어 갖고 네. 조금 고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의 쟁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으로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가릴 수 있느냐. 특히 이제 농약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할머니가 입으셨던 몸빼 바지, 네. 일본 말로 일바지죠. 그리고 뭐 스쿠터, 그 다음에 뭐 상의 단추에 그 농약이 묻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농약이 묻어 있다면 그 할머니가 농약을 탄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농약을 탔는데 왜 고기만 묻느냐 이 말이죠. 그죠? 탔으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연속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네. 검찰 설명은 그겁니다. 드링크병에 농약을 타 와갖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주머니 안쪽에 묻었고 그리고 그거를 만진 손에 해서 스쿠터 손잡이에 묻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마을회관에 가져와서 사이다에 탔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왜 단추 안쪽에 묻었으며 네. 당연히 가져오게 되면 비닐봉지라도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이동을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묻는 것만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네. 정황 증거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네. 반증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진짜 범인이 스쿠터 손잡이에 그 농약을 묻혀놓고 네. 그러면 할머니께서 저기 손잡이 만지면은 잡고 이제, 예. 손에 묻으니까 주머니에 들어갔고 주머니에 묻으니까 또 저기 이 단추에도 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충분히 반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런 걸 정황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 중에 행동 분석가가 하나 있는데요. 네. 행동 분석가가 말하자면 구급차가 왔을 때 그 할머니가 보인 행동이 실제로 이제 범행과 관련이 있는가? 즉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쓰러진 할머니들을 빨리 인도해 갖고 이제 모셔가도록 하지 않고 그렇죠.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도망가는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 범죄의 그 어떤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구급차가 오면은 다친 할머니들을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행동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됐던 거 뭐냐면 이런 일이 1년, 2년, 3년 전에도 이제 반복되고 있고 네. 또 사실은 시골에서는 이제 배탈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중에 차근차근히 모시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독살이 되는 과정에서 안 모시고 갔다는 게 주장이지만은 네. 80대 넘은 할머니께서 생각하고 그 전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저게 독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의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그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분이 약간 진압력 장애가 조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먼 산을 바라본 게 그 의미고 또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이장의 부인이죠. 쫓아오시는 거 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증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종편이나 이런 데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몰아붙였기 네.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건 또 간접적인 증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건에서는 동기 왜
죽일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 동기를 검찰에서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찾은 게 이제 10원짜리로 네, 그 고스톱을 치다가 싸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증인은 그런 일이 없다. 그 정신 잃었다가 깨어난 그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다른 가능성, 예를 들면 CCTV에 찍혔던 그 사이다에 약을 넣을 수 있는, 농약을 넣을 수 있는 그 기간에 저 멀리 찍혔던 40, 50대 남자가 그 마을 살지 않는 40, 50대 남자가 찍혔는데 그에 대한 수사는 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관련된 수사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 동기, 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범행 재구성상에서 맞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재구성과 동기가 일치를 하고 증거가 일치를 해야지 네.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너무 여론재판식으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에서 다뤄지면서 자극적으로 다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패널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아니 당연히 옷에 농약이 묻었으니까 범인이지. 화투 치다가 화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YTN에서 이분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다른 가능성 말하자면 그 40대 CCTV 그리고 이제 제가 행동 분석한 부분에서는 이게 남자의 범행의 수법과 행동 분석적으로 네. 봤을 때 했는데 그 바로 그걸 본 경찰청 수사국장이 바로 그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욕하면 안 되죠. 저 XX가 네. 저렇게 분석했는데 니네들은 그 수사 담당자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게 이제 경찰을 뒤집어 놓으시네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네. 저는 수사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누구나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 한쪽으로 가는 수사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YTN에 잘려갖고 거기는 이제 출연을 그전부터 출연 못합니다. 그걸 나중에 들었죠. 이럴 수가.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수사국장님한테 뭐 지금 이걸 들으셔도 상관없지만은 네. 이 흔히 말하는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을 제기했을 뿐이지 네. 거기에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물론 제가 그 수사국장님이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이것도 정황상이죠.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정황을 거죠.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 분이니까.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직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 이제 수사가 그만큼 뭐라 그러냐 어떤 정해놓은 걸로 간다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또 문제가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도 드러났는데 뭐 정말 이것도 뭐 수사의 국정화라고 볼 수 있나요? 계속 국정화는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개입을 하려고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유병헌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 누구 자살했네, 어디 뭐 임과장 자살했네, 어디 뭐 했네 네. 이런 것들에 대면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아니면은 이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뜬금없이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건 절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 근대 국가에서는 수사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 한 축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인이라는 한 축이 있는 거죠. 거기에 언론이라는 또 한 축이 있어 그거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그렇죠. 의견을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언론에서는 그냥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계속 누굴 조사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네. 그걸 뒤에서 뭐 일정 정도 이제 유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편향성 얘기 나오고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한 방어권이 사라져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또 예전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뭐 어떤 한 분이 또 성완종 사건을 언급하셨었어요.
성완종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셨었는데 이것도 수사 자체로 보면은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종편 같은 데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이제 성완종의 메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네. 쭉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두들겨 잡는 방식으로 갔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네. 사실 그렇게 원했죠. 근데 이제 사건 자체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가? 네. 그럼 핸드폰 위치 추적에서 왜 그 거리가 떨어졌는가? 실제로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폭넓게 진행이 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이제 누구랑 만나서 못 만나갖고 억울하니까 막 울분을 토해갖고 경향신문 기자랑 막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거 못해니까 가서 죽었다. 이런 결론을 이미 내놓고 수사를 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그래 자살했잖아. 뭐 했지. 그걸로 이제 그러면 다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성완종 죽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제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는 뭐 경향신문 기자랑 통화할 때 울분 토하고 경향신문 기자도 마음 강하게 먹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전화 내용이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그 회장의 죽음은 자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뭐 결론을 냈거든요. 여기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들의 추정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부검이 진행됐으며, 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이해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설명은 없이 그냥 자살로. 근데 수사기관 쪽에서 이런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냐? 제일 큰 줄기, 그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제일 큰 줄기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그런 세세한 것들, 그걸 어떻게 100% 맞출 수가 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살 변사 사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갖고 네. 어느 부분 어느 지점까지는 수사를 하고 그 부분이 만족이 되면은 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이제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무줄 잣대가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은 그냥 그럼 예를 들어 임과장 사건, 국정원 임과장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 공개해야 될 블랙박스를 파일을 네. 왜 공개를 안 하며 현장에 있던 사람은 왜 공개를 안 하며 네. 다른 자살 사건에서는 변사 사건에서는 그거 다 공개하고 무슨 기준이 이렇게 엉망인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이 죽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반인이 죽었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네. 그죠? 그 기준에 맞아갖고 딱딱하면은 네. 누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그게 다 고무줄이니까 이건 또 뭐지? 왜 이건 안 하고 저건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을 어떻게 보면은 내놓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증거들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주 농약 할머니 이 사건 다음 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데 뭐 공방이 치열하겠어요. 예, 이건 뭐 거의 뭐 공판 준비 기일부터 변호인하고 검찰이 뭐 거의 쌍소리 할 정도로 막 한바탕 또 붙고 예. 뭐 계속 그렇게 붙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도 어떻게 이 사건을 판단할지 그 자리에서 혼란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한번 원칙은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원칙은 5%, 1%에서 5% 뭐 좀 강하게 하면 거기에 유죄 가능성, 그러니까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유죄로 판결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형사사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네. 범인일 것 같으니까 이건 유죄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19사람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를 만들지 말라는 게 우리 근대사법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와닿네요. 그럼요. 그걸 원칙으로 삼아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할 때는 배심원들을 다 가둬놓고 하는 겁니다. 여론에서 차단하는 거죠. 다른 어떤 부분에서. 네. 그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차단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뭐 이것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건 그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 그걸 옹호하자는 건 아니라 네.
우리 나라의 사법 체계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주 농약 할머니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고 또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에서도 어떻게 뭐 정황상 뭐 수사 그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수사 개념이 대충 합니다. 대충. 그렇죠. 대충 수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황만 있으면은 그렇죠. 유죄니까. 그렇죠. 더 안 가려고 하죠. 네. 그러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냥 저거로 하는 거죠. 그냥 진술 중심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게 증거만 되면 받으면 장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강압 수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냐면은 네. 그게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인권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지 우리 인권이 유린당하거나 아니면 강압 수사를 통해서 어떤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야지 정확히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아, 누가 진짜 범인인가라는 교수님 책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깨알 홍보. 네. 아무튼 저희 배상훈의 냄새나는 사건은 누가 진짜 범인인가라는 책이 교재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주 농약 할머니 사건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성완종 사건의 문제점 이런 것도 살짝 언급해봤는데 이건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짚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그리고 조이팔 사건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정 오이님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내연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내연녀에 대한 얘기가 왜 안 나오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이팔이 밀항을 하고 네. 그 사망 비디오 언저리에 내연녀가 같이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의 행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 내연녀가 이 조이팔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모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내연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있을 때 내연녀가 뭐 한둘이 아니었는 거죠. 근데 그 내연녀라는 게 흔히 말하는 진짜 내연녀가 아니고 이런 거죠. 자금을 뭐 세탁할 때 필요했던 어떤 그 연기자, 심부름꾼? 심부름꾼 정도의 사람을 몇 둔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돈을 갖고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누가 공모해서 조이팔을 죽이고 그 돈을 다 이제 빼돌렸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 설설이지만은 어쨌든 검찰이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내연녀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연녀를 잡는다고 해서 그게 뭐 중요한 수사상의 단서가 될 거라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몇 중에 하나인 거죠. 잡아야 되는 몇 중에 하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조이팔 사건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고 네. 돈이 어떻게 있을까? 어떤 형태로 있을까? 예를 들면은 마늘밭에 묻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유조선의 저장고 속에 있을까? 네. 어쨌든 어딘가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그 옆에 반드시 조이팔의 죽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 옆에 분명히 조이팔이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 수사당국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네. 즉 사람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 강태용 중요해. 막 따라가는 척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막 시간만 보내요. 네. 그럼 끝이고 또 갔다가 아닌데 또 딴 사람. 그러다 보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강태용이 붙잡힌 걸로 저희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돌아올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데 이제 뭐 곧 난징으로 이송된다. 난징 국제공항 통해서 국내로 송환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구지검에서는 네. 곧 송환될 거다라고 하지만 대검찰청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이제 취재한 것이 어제 오늘자는 네. 올해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아. 이제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누구 말을 넘어가면 믿어야 됩니까? 대검찰청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결정하는 데니까. 그러면은 네. 뭐 내년 1월, 2월 넘어가면 이제 바로 총선 국면이거든요. 네.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자기들은 계속 결백하다고 하지만 네. 이게 꼬리 자르기, 물타기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 뭐 그 저기 질문 주신 분도 그랬지만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잘못했는데 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맡길 데가 없잖아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제2, 제3의 기관이 감독 기관이 있어야 된다. 네.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공직자 비리 수사처든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부서든 이런 것이 있어 갖고 네.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단일하게 이 검경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네. 이건 지금 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검경이 수사를 잘못한 부분을 그 정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이 조이팔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검경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이런 얘기 흘리고 저런 얘기 흘리고 뭐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피눈물이 묻어 있는 돈, 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검찰 경찰들은 그 수사를 자기 출세 기반으로 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 하나 만들어 갖고 출세 기반 삼아 갖고 어디 뭐 출마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걸 누가 하느냐? 네. 예전에 뭐 권위주의 정권 때는 뭐 특검을 가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상설 특검이라는 걸로 검찰이 물타기를 해버렸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공수처 이렇게 네. 만들자고 하는 것도 이제 물타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형태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법원 이런 데서 네. 그 재정 사건, 재정 신청을 폭넓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받아준다 한들 변호사가 그 흔히 말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일정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도 못할 뿐더러, 네. 그러면 이것을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대안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이제 검경 사이에 있었던 수사권 독립 문제,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기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거를 고기 덩어리를 나눠 먹겠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사법기관을 수사기관의 통제 장치가 되는 과정에서 수사권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거는 흔히 말하는 특정한 엘리트들이, 사법 엘리트들이 네. 그걸 나눠 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시민에 의한 수사기관의
기소기관의 감시의 장치가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엘리트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그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네요. 절대 안 놓는 거죠. 네. 경찰 내부에서 왜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냐 하면은 어차피 그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네. 경찰 내부에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반대했던 이유가 어차피 검사에서 경찰대라든가 아니면 일부 권위주의 저 엘리트들한테 수평 이동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의 전제는 네. 뭐냐면은 시민에 의한 수사기관의 감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의 네.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고 있고 정작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제도는 신경 쓰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계속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이것만 다루고 있고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이 검경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은 보이는데 그 길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요원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좀 언급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라이에요 님께서 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분여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 뭐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게 문제였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은 뭐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나눠 그렇죠. 마신 동네 사람들이 숨진 그런 사건인데 사건인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별 사건 아닌 것처럼 이제 됐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낯뜨거운 문제 딸과 아버지가 성관계를 했다는 둥 그래 갖고 사실 공모를 했다는 둥 이상한 방향으로 막 그래서 이를 눈치챈 그 어머니를 없애려고 이런 걸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에 타서 먹였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런 주장으로 가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딸이란 분이 사실은 그 일정 정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없이는 진술하는 게 참 어렵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확 바뀌어 버리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분여 사건은 사실은 원점부터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왜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난 부분을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 딸이 주장한 흔히 말하는 아버지와의 성관계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자신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강요해서 된 건지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라든가 진실성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알겠다 제작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안 맞아요. 현장 상황이라든가 일정 증거랑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논란이 될 정도면 사실은 다시 원점부터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수사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쨌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하고 연결이 되죠. 수사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한 기관에 또 맡긴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옮기거나 아니면 이것이 독립시켜버리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분여 사건의 부분엔 딱 정리는 그겁니다. 이건 재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술에서도 정확히 다시 봐야 된다. 그 흔히 말하는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낯뜨거운 분야의 성관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서 진술이 진짜로 나온 건지 유도됐는지 이게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정신 연령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겠는가?
그런 정도의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문점이 한두 상황이 가지가 안 아니네요.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청산가리사 갖고 놓고 뭐 그걸 해서 하고 또 다른 형제들도 거기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부녀가 성관계를 했다고 이 진술을 대며 막 이런 부분이 아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납득이 안 되는 거를 기소를 하고 뭐 막 이렇게 한다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네. 근데 그거를 차단하고 그것을 흔히 말하는 관리 감독해야 될 검찰의 상부 기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건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아, 참. 그래서 계속 저는 계속 수사라는 것은 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입니다. 네. 피의자건 아니면 참고인이건 피해자건 그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는 고쳐야죠. 네. 그죠? 근데 고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고쳐요. 그냥 이 상황이 좋은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사건을 하나씩 다룰 때마다 너무 이게 우리나라의 수사 어떤 상황이라든가 수사 방법 너무 후진적이다. 왜 다른 거는 다 21세기로 가는데 교과서 문제는 다시 뭐 회귀를 했지만요. 1970년대로 회귀했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다 경쟁으로 해서 많이들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이 수사 관련된 것들은 예전 그런 수사 기법을 반복하고 계속 정황 증거만 들이대고 자백에 의한 진술에만 의존하고 왜 이러는 건지 답답하네요. 그때 좀 잠깐 또 하나 붙이면은 네. 11월 4일이 이제 과학수사의 날입니다. 네. 경찰청 감식과가 생긴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4일이 네. 그런데 그래서 아주 국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과학수사 경찰청에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예. 뭐 몇천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학수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요원의 복리 증진이 있어야 된다. 즉 기능인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네.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런 게 좀 안 돼 있나요? 그게 기본이죠. 네, 그렇죠? 기본이죠. 근데 왜 과학수사를 기피 부서로 할까요? 왜냐하면 승진도 안 되고 예. 흔히 말하는 생노가다 죄송합니다. 생노가다 뭘 하고 네. 옷에 시체 냄새 다 묻고 그리고 모 경찰서에는 여자 그 과학수사 요원을 뽑아 넣었는데 탈의실이 없어요. 옷 갈아입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목욕탕 가서 씻고 막 이런 건가요? 그 경찰서에 다른 여경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근데 그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체 냄새 다 붙은 거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네. 그죠? 그쪽 여경들은 애도 있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흔히 제가 말하는 이 과학수사 컨퍼런스라는 이 의리의리한데 뭐 최소한 몇억 많게는 10억 넘게 썼을 텐데 네. 그 돈이면 그 전국에 있는 과학수사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보호 마스크라든가 네. 지금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수당이라도 해주면은 그래야 더 과학 수사가 잘 되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강신명 청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 사진 찍으려고 거기 와서 이렇게 앞에서 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아니 진짜 과학수사를 바라면은 과학수사 요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그 생각이 먼저 돼야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자기가 배우고 그러면 네.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냥 외화내빈이죠. 외화내빈이어갖고 겉으로는 의리의리하게 했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져갖고 지금 과학수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갖고 네. 하는 다 도망가는. 그렇네요. 이게 21세기 한국의 그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이 과학 수사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계속 뭐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기를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정말 가기 싫고 해봤자 뭐해 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한다면 이런 사기라면 우리나라 이 검찰, 경찰 수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수사기관의 수뇌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자기 출세의 기반으로 삼고 있을 만한 정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보이는 거죠. 예, 이 말씀하실 때 이게 교수님의 그 표정이 정말 이게 화난 표정이었는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뭐 이 고위급에서 듣고 계신다면 안 들으시겠죠? 이런 건 안 네. 듣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듣습니까? 뭐 이런 정말 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행사 한다고 과학수사가 잘 되는 거 아니죠.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이태원 살인 사건 문제를 저희가 끝으로 한번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11월 4일. 네, 어제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죠.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17년 만에 법정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입장이 세 개로 나눕니다. 이게 참 네.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그 에드워드 리를 법 증언대에 세운다고 해갖고 검찰이 에드워드 리 중심으로 저 재판을 진행하겠거니 했는데, 네. 거꾸로 이제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에드워드 리의 입장이 다르고 패터슨의 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입장이 나온 거예요.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을 고문을 했다. 응? 너 찔러봐. 칼도 갖다 줬다. 검찰이요? 예, 검찰이 주장하기는 에드워드 리가 칼도 가져와서 또 패터슨한테 찔러봐 했고, 네.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겁니다. 일정 정도의 그 공범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공소 제기가 되는데, 공소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JTBC에서 이제 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근데 이제 에드워드 리는 절대 그건 아니다. 나는 그냥 손만 씻으러 갔을 뿐이다. 모든 거는 다 패터슨이 문 열어보고 알아서 막 찌르고 자기는 그걸 보고 겁이 나서 그냥 도망 나왔을 뿐이다. 네. 라고 하는 거고, 패터슨은 또 정반대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에드워드 리가 찔렀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좀, 물론 저는 이제 검찰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판 전략상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 뭐냐면, 지금 문제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상당히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검찰이 에드워드 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너도 공범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검찰이 묻는 부분에 상당 부분 진술을 안 하고 예. 자기 주장만 반복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검찰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사실은 에드워드 리와 잘해갖고 패터슨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략일 텐데. 전략인데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기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어떻게 나가든 다른 증거만 가지고도 패터슨을 잡아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혈흔 형태 분석 같은, 아니면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그걸 좀 과신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혈흔 형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이 미국에서 아주 더 유명하고 더 한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다가
반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재판부에서는 뭐 헷갈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채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패터슨 자체가 무죄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에서 검찰이 옛날의 실수를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재판은 또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많은 그 미국의 법정 영화를 보시면은 네.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가서 그죠? 네. 이런 방식의 전략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데 뭐지 이 사람들은 그냥 원칙만 가지고 결국은 이런 거죠. 나는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검찰은 최선을 다했어. 봐라, 우린 이렇게 얘들이 분명히 둘이 공범인데 네. 입증을 못했어. 우리가 잘못한 건 미안하지만 우리는 결백해. 이런 식으로 가느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죄가 나든 말든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얘기했어. 에더리가 고무했다는 얘기를 했어. 우린 잘했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나 책임 아니야. 재판부의 책임이야라고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조중필 씨나 조중필 씨의 부모님이나 그 고생했던 분들 그건 누가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면 도대체 검찰이 바라는 건 뭘까? 지금 중요한 건 패터슨, 제가 보기엔 패터슨이라도 잡아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드워드리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사부재리 안 된다고 하면은 차선을 택해야 되는데 네. 뭐지 이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어갔고 어제 JTBC의 주장도 그겁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게 가는데라고 하는 게 손석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일 것 같고 이상하네요. 저도 그 부분을 뭐지 그 차선이 아니라 이건 그냥 원칙만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데 입증 안 됐을 때의 어떤 다음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가? 그럼 뭐 검찰은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무죄 나더라도 뭐 검찰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타격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줬어.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한테 책임을 덤태기 씌우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은 그렇게 간다면은 재판부도 사실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입증을 못한 거는 당신들인데라고 네. 해서 이게 재판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제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참 검찰의 이 전략, 저희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은 이 전략이 너무 미스가 났네요. 이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 리를 잘 구슬려 가지고 패터슨이 범행한 걸 잘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네가 부추겼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일단 감정이 상하고 상하죠. 그래서 이제 진술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겠습니까? 그 흔히 말하는 그럼 그것만 하고 이제 많은 거 형태가 되고 네. 뭐 에드워드는 그냥 미국 가버리면 돼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뭘 하자는 건지 뭐 자기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네. 자신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네. 실제의 것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검찰이 진짜 무슨 생각으로 어제 재판에서 이런 전략으로 나왔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참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포착한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3월인가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있다더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말 실체가 드러났어요. 경찰에서 김무성 목소리 흉내로 전화 사기를 했던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짚어보죠. 네. 예. 이게 뭐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어떤 그 50대의 범인이 네. 잡혔는데 그 목소리를 자꾸 들어보니까 그렇게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내다 이렇게 합니다. 내다.
내다. 내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사투리를 해갖고 내다. 나 모르겠나? 김 교수. 뭐 누구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네. 일단은 겁을 먹죠. 그죠? 갑자기 반말로 나오니까. 그렇죠. 반말을 하고 또 예. 김 대표? 네. 김 대표? 그러면 이게 이제 전략인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 요번에 그 좋은 일 하는데 500만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많이도 안 보냅니다. 네. 200, 300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전략입니다. 보통 사기꾼들. 그러니까 많이 보내라고 했으면 다시 뭡니까? 네. 확인을 했겠죠. 근데 그렇죠.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여기에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걸 보면서 예. 보통의 그 흔히 말 여권의 실세라든가 아니면 뭐 야권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하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 실세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다. 보통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인이 네. 그 보통의 행태를 리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자들이 속을 만한 방식을 많이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100%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은 보낸다는 겁니다. 뭐 기부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먹힐 수 있다는 게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앞에도 있었다는. 그게 다 신문을 보고, 네. 언론을 보고 연구를 무지하게 해갖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여기 속에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사기라는 게 전반적으로 한 시대에 사기의 방법을 보면은 한 시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행하는 게 있죠. 유행하는 겁니다. 네. 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게 사기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범들이 네.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 화두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사기범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인생을 배우고 이 사회의 흐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전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저겁니다. 그 목돈으로 뭐 1,000억 이렇게 막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쓱 이렇게 했지만은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한 10대 명만 되면 몇억, 몇십억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인 거고, 김무성 대표는 뭐 사실은 뭐 자기는 뭐 결백하다고 하시지만은 네. 사실은 뭐 그렇게 하셨던 거는 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게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사실은. 네. 그게 이제 보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른 정치인들 똑같이 따라 하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네. 요런 큰 돈을 이렇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 네. 올해가 작년만 6만 명이 넘는 사기 범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한 30% 이상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다른 어떤 침입 강도나 침입 절도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네.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칼 들고 쫓아가려면 자기도 다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인 보이스피싱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네, 조직을 짜갖고 네. 두세 명이 합쳐서 하거나 아니면 뭐 많은 경우 10대 명이 모여서 콜센터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조폭들도 이렇게 바뀝니다. 요새는 옛날 조폭들은 뭐 어깨에 뽕 넣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술집 가서 뭐 보험이네 막 없고 네, 막 네. 그건 고구려 때 얘기고 네. 요즘 조폭들 특히 이제 최신 신흥 조폭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런 방식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니요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럼 조폭들을 모르시는군요. 조폭들은 네네네. 절대 자기가 모릅니다.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 알바생들을 고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만 해줘. 너는 인출책. 넌 1,000만 원 인출해보면 100만 원 네 거야.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기 뭐 텔러들, 네. 저기 뭐 교환원들 같이 하는 거는 교육을 시켜갖고 너는 인건비가 30%. 협정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급이죠. 성과급. 성과급. 네. 이렇게 하고 딱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갖고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데 데리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합숙을 시켜갖고 네. 한 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절대 폭력 쓰지 않습니다. 요즘 조폭들은. 그래요? 예, 그게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이 재작년 비해 작년에 30%가 늘어난 게 네. 전체 범죄에서 포션이 30%라는 것은 사기 범죄 부분 거의 300% 이상 늘어난 건데 네. 그게 요즘의 범죄 기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 이거 알바하는 거야. 사실은 돈만 찾아오면 돼. 라고 하고 너 전화하는 거야. 그렇죠. 죄책감 없이 하게 만듭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범죄 기상도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 아무리 좀 절박하시다 하더라도 정확히 알바를 찾는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좀 단가가 세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절대 거기에는 관여하시면 정가가 생깁니다. 물론 당연히 실형은 안 받겠지만은 네. 취업을 못 합니다. 다 그러니까 빨간 줄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걸 아주 교묘히 해서 이 조폭들의 행동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전화하거나 자기가 뭐 돈 찾아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새의 풍토죠. 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을 네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참 이 김무성 대표 목소리 흉내내서 그 사람도 얼마나 웃긴다면요. 예. 그 목소리 또 연습합니다. 연습. 이거 부단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인토네이션과 네. 그걸 딱 캐치해갖고 그렇죠.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자체가 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작 깔아서 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김무성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연습까지 한다면은. 자, 보이스피싱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조폭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살펴보시면서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런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의 냄사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뤄봤는데 자, 저희 방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개수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와 응원 댓글 그리고 질문하는 댓글 이런 걸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저희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고 너무 저희가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신나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댓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건 질문 같은 건 언제든지 올라주시면 제가 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하시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좋아요 500개 넘었어요. 너무 기뻐요 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좋아요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 성원 기대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